가족 식사. 사촌 형수가 나를 촌스럽고 가난한 행색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전화 한 통으로 그녀 남편의 승진 자격을 박탈시켰다. 온 가족이 경악했다. 네가 새로운 정책조정실장이라고? 이 이야기는 지난달 있었던 가족 모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날은 큰아버지의 환갑잔치였다.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둥그런 테이블 중앙에 놓인 화려한 떡 케이크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친척들은 큰아버지를 둘러싸고 덕담을 나누느라 시장처럼 시끄러웠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리 이른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의자 등받이에 막 트렌치 코트를 걸치자마자 맞은편에서 일부러 크게 내뱉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사촌 형수 박미란이었다. 그녀는 번쩍이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의 금팔찌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옆에 앉은 셋째 고모와 귓속말을 나누면서도 그녀의 눈은 내 트렌치 코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꼴 좀 봐. 저게 옷이야? 작년에 산 낡은 옷 같은데 원단도 딱 보면 싸구려고. 새 옷 하나 사 입을 돈도 없나 봐.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겠어. 셋째 고모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 경멸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다. 3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 후로 집안 친척들과의 왕래는 자연스레 줄었다. 박미라는 예전부터 남과 옷차림을 비교하기 좋아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까지 나를 조롱거리로 삼을 줄은 몰랐다. 옆에 있던 사촌 오빠 이민준, 즉 박미란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도 말리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술잔을 부딪히며 못 들은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모두 차려졌다. 큰아버지가 술잔을 들고 환갑을 축하해 주러 온 모든 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미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큰아버님, 그 말씀은 틀렸죠. 어떤 사람은 아버님 얼굴에 빛을 더해주러 왔지만 어떤 사람은 망신시키러 온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찻잔을 쥔 내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미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가 누구 말하는지 다들 아시죠? 어디서 쓰레기 주워 입은 것 같은 행색으로 떡하니 앉아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호텔 서빙 직원인 줄 알겠어요. 이게 바로 촌스러운 행색으로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미란아, 말이 너무 심하다라며 말렸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참았다.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재벌은 아니어도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소문이 밖에 나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서로 돕지도 않는다고 욕할걸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내가 박미란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민준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다시 앉히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연회장 박복도로 향했다.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박 비서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무슨 지시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세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복도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민준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 자격을 박탈하세요. 사유는 감사기간 중 품행이 불안정하여 승진 기준에 부적합함으로 처리하고요. 박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확인 전화드리겠습니다. 회신은 필요 없습니다. 처리만 잘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은 뒤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서는 여전히 나에 대한 뒷말이 오가고 있었다. 박미란이 셋째 고모에게 불평하고 있었다. 저것 봐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몇 마디 했다고 바로 도망가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 자리로 돌아가 앉아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박미라는 더욱 신이 나서 내가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얼마나 무능했는지 취직도 집안 백으로 겨우 했다는 둥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주변 친척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식사를 하는 척하며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란이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장에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이민준의 전화였다. 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서둘러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박미라는 여전히 옆자리 친척에게 자기 남편이 곧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집안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박미라는 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 그래? 누구 전화야? 이민준은 입술을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옆에 있던 큰아버지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승진이 취소됐대요. 이민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방금 부장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인사처에서 갑자기 제 승진 자격을 박탈했다고. 감사기간에 품행이 불안정해서 승진 기준에 미달한다고.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박미라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어제만 해도 부장님이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취소가 돼?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이민주는 서둘러 다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못했다. 어떡하지? 곧 공시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취소될 수가 있지? 박미란도 당황했지만 나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분명 회사 안에 누군가 회방을 놓은 거야. 그 김 과장 놈 아니야? 맨날 당신 자리 넘보던 놈. 안 되겠어. 내일 당장 회사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내 팔을 붙잡았다. 소연아, 너 지방에서 일하니까 아는 사람 많지? 형수 좀 도와줘봐. 너희 오빠 일이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해.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회사에 찾아갈 필요 없어요. 형부 승진 자격 취소시킨 사람 나니까. 너 박미라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었다는 듯 나를 가리키며 폭소를 터뜨렸다. 웃기지 마. 소연아. 지방에서 월급이나 받는 네가 어떻게 우리 시 인사처에까지 손을 써?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옷이나 입고 다녔겠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아, 너 아까 복도에서 전화한 게 혹시? 맞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까 박 비서한테 전화해서 인사처에 통보하라고 했어요. 오빠 승진 자격 박탈하라고. 연회장 아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충격과 의심, 그리고 불신에 가득 차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큰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언제부터 인사처 사람들을 알았어? 셋째 고모도 거들었다. 그래, 소연아, 그런 농담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오빠 앞날이 걸린 문제라고. 박미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그래, 이 나쁜 년.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한 거지?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일부러 아는 사람 동원해서 우리 오빠 앞길을 막은 거지. 맞지? 나는 그녀의 욕설을 무시하고 그저 담담하게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가 담당하던 민생 프로젝트, 지난달에 용도 불명의 특별 자금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우수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평가 점수 고친 것도요. 이런 일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박미란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테이블의 친척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코트를 챙겨 입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 큰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연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제가 몇 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셨죠? 그럼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이에요. 정책조정실장? 큰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쨍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술이 온 테이블에 쏟아졌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테이블의 친척들은 모두 숨을 들이켰다. 셋째 고모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몇몇 젊은 사촌들은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박미란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두어 걸음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 톤을 바꾸며 말했다. 소연아, 너 지금 한 말 진짜야? 형수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지? 이건 장난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 나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펼쳐 그녀 앞에 내밀었다. 붉은색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봉황무늬,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사진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미라는 목을 길게 빼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려서 만져보지도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고 마지막에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짜 실장님이네. 큰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눈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집안에서 실장님이 나오다니. 주변 친척들도 난리가 났다. 방금 전까지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소연아, 네가 이렇게 출세할 줄은 정말 몰랐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맞아. 앞으로 우리 친척들 좀 잘 챙겨줘. 나는 공무원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다가오던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때 큰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소연아, 아까 미란이가 말을 함부로 했다. 걔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하마. 하지만 민준이 일은 걔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좀 봐줄 수 없겠니? 그래도 다 한 가족이잖니. 한 가족이요? 나는 냉소하며 큰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수술비가 급해서 큰아버지 댁에 돈 빌리러 갔었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돈은 전부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서 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민준 오빠한테 새 차 사주셨잖아요. 이게 큰아버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족인가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미란도 그때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나에게 완전히 찍혔다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일어나 내게 허리를 숙였다. 소연아, 형수가 잘못했어. 형수가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 너를 비웃으면 안 됐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 씨 승진,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제발 너그러 입어줘.
나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수많은 친척 앞에서 나를 조롱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정돈했다. 이민준 씨의 문제는 내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처에서 그의 승진을 취소한 건 그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사적인 복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걸어나갔다. 이민준이 황급히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순간 걸음을 멈췄다. 박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라며 통곡했다. 친척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았지만 그보다는 고소하다는 표정이 더 많았다. 호텔 연회장을 나오자마자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실장님, 이민준 사무관의 승진 자격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인사처 내부에도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민준 사무관이 담당했던 민생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특별 자금 유용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할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원칙대로 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규정대로 하고 제 관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나는 방금 전 친척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지난 몇 년간 홀로 세상과 부딪히며 겪었던 고생과 서러움을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사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박미란이 감히 나를 건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큰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큰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아, 제발, 제발 민준이 좀 살려줘. 걔가 조사를 받게 되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이야. 예전에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가 사죄할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줄게. 돈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필요한 건 정의예요. 이민준 씨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 해요. 정말 그를 위한다면 자진해서 문제를 고백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설득하세요.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이 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박미란과 이민준은 분명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매달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출근해서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에서 경비원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낡은 옷차림에 보자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동료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유독 불안해 보였다. 소연아, 큰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드디어 만났구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는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 큰어머니가 보자기를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이건 집에서 키운 땅콩이랑 호두다.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잖니. 예전에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내 오빠, 더는 문제 삼지 말고 한 번만 눈 감아주렴. 나는 그 보자기를 받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잘 받았어요. 하지만 이민준 씨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절차 문제입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해요. 무슨 조직 절차야. 다 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냐? 큰아버지가 조급해지자 목소리가 커졌다. 네가 지금 실장인데 그 정도 융통성도 못 발휘해. 걔는 네 친사촌 오빠야. 네가 안 도와주면 걔 인생은 끝장이라고. 지나가던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들을 옆에 있는 접견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큰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낡은 아파트, 원래 제가 상속받아야 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자니까 어차피 시집 갈 거고 그 집은 민준 오빠한테 주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래서 억지로 그 집을 민준 오빠 명의로 돌리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가 제 친사촌 오빠라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그건 그때 상황이 특수했잖니. 민준이가 결혼해야 해서 집이 급하게 필요했으니까. 상황이 특수했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저는 그때 막 졸업해서 지방에서 월세방 살면서 매일 10,000원 버스 타고 출퇴근했어요. 제 상황이 특수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박미란 형수는요? 친척들한테 제가 밖에서 이상한 일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이런 말들 정말 모르셨어요? 정말 저를 친척으로 생각했다면 형수가 저를 그렇게 헐뜯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큰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그건 다 미란이 잘못이지. 우리랑은 상관없잖니. 우리도 나중에야 알았어. 우리가 걔를 얼마나 혼냈는데. 네 아버지랑 네 큰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정을 봐서라도 민준이 좀 도와주라. 응?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 정은 당신들이 저희 집을 빼앗고 박미란이 저를 헐뜯도록 내버려뒀을 때 이미 사라졌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나갔다. 그들이 뒤에서 어떻게 부르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 비서가 들어와 이민준이 직위 해제된 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고 보고했다. 나는 외부의 소문은 신경 쓰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큰아버지 내외가 이쯤에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퇴근 무렵 경비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박미란이라는 여자가 회사 정문에서 소란을 피우며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 문 앞에서 울고 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비원에게 그녀를 쫓아내고 회사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셋째 고모가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박미란이 회사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영상과 함께 친척이 고위직 되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즉시 몇몇 친척들이 나를 너무 냉혈하고 정이 없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냉소하며 곧바로 단톡방에 이민준의 특별 자금 유용에 대한 초기 조사 증거와 그들이 예전에 우리 집을 빼앗아간 등기부 등본 기록을 올렸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까 나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셋째 고모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런 걸 단톡방에 올릴 수가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은 스스로 지키는 거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이 단톡방에서 흑백을 전도하며 저를 비난했으니 제가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하죠. 앞으로 또 누가 뒤에서 저를 헐뜯는다면 제가 당신들 집안의 다른 이야기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미간을 눌렀다. 이 일 이후로 나와 이 친척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권력에 빌붙고 정의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면을 차려줄 필요는 없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사진 앨범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큰아버지의 편지였다. 집은 최대한 빨리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놓을 것이며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앨범 속 어린 시절 내 사진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면 그들도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나 집 한 채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앨범을 서랍에 다시 넣어두고 집에 대한 큰아버지의 제안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내가 원했던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반성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소연아, 너 요즘 큰아버지 댁이랑 무슨 일 있니? 나는 직감적으로 박미란이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그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는 공금을 횡령했고 형수는 다투저를 헐뜯고 다녔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알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어제 미란이가 집에 와서 한참을 울고 갔어. 민준이가 직위 해제된 후에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구나. 곧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민준이가 직장을 잃으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 아빠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나더러 너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하더라. 어떻게 좀 선처를 베풀 수 없겠냐고.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무력감이 섞였다. 엄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 오빠의 잘못은 증거가 명확해서 조직에서 규정대로 처리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개입하면 그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잊으셨어요? 예전에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형수는 엄마랑 아빠가 저만 편애하고 제가 밖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해서 집안 망신시킨다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 말들 다 잊으셨어요? 잊지 않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래도 다 친척이잖니.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 만나기 얼마나 어색하겠어. 어색한 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죠? 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지금 형수가 예전에 했던 말들 녹음한 거랑 셋째 고모랑 같이 우리 집 험담했던 카톡 대화 기록 보내드릴게요.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됐다. 엄마는 이제 신경 안 쓸란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댔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물러설수록 더 기고만장해져서 양보를 얕잡아 보는 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민준이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하고 심지어 장부를 조작해 공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다 조사팀에 발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져서 감사원으로 이첩되었다고 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며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민주는 어릴 때부터 늘 쉬운 길만 찾으려 했고 남의 도움에 의지하려 했다. 이번에 큰 코 다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잔꾀를 부리다니 자업자득이었다. 저녁에 가족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이번에는 이민준의 딸이 우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빠가 검찰에 잡혀갔고 엄마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한다며 삼촌, 이모들에게 아빠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밑에는 마음 약한 몇몇 친척들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쯤에서 그만두고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보고 화면에 글자를 입력했다. 첫째, 이민주는 검찰이 아니라 감사원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잘못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아이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권한을 넘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원망하려면 법과 규율을 지키지 않은 그 자신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올리자 단톡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셋째 고모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예전에 박미란에게 속아서 그랬던 것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카드도 한 장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발 민준 씨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발신인은 박미란이었다. 나는 카드를 한 번 쳐다보고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꽃다발은 박비서를 시켜 건물의 청소 아주머니께 드렸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최근 회사 정문 근처에서 박미란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경비원을 보면 황급히 숨는다고 했다. 나는 냉소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나를 괴롭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후에 나는 박 비서에게 회사 정문에 공고문을 붙이라고 지시했다. 외부인 무단 출입 및 배회 금지, 위반 시 경비팀에 인계하여 조치함. 역시 그 이후로 박미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박미란이 나를 고소한 것이었다. 내가 직권을 남용해 의도적으로 이민준을 억압하여 그들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는 소환장을 보며 기가 막히고 헛웃음이 나왔다. 뻔뻔한 사람은 봤어도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즉시 기관의 법무팀에 연락해 모든 증거를 넘기고 정권을 위임했다. 법무팀 직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다. 실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무고는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미란 씨가 국가공무원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어떤 사정도 봐줄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박미란은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내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녀가 소란을 피울수록 나는 더욱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나는 지켜볼 생각이었다. 재판 당일 나는 직접 가지 않고 법무팀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오전 10시쯤 법무팀에 김 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판이 30분도 안 돼서 끝났다고 했다. 박미란이 제출한 소위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무고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법정에서 그녀에게 다시 악의적으로 무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대요? 내가 물었다. 어떻긴요. 잿빛 얼굴로 도망치듯 나갔죠.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김주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실장님은 못 보셨겠지만 법정에서 그 사람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판사님도 아주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미란의 소동은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감사원의 처리 결과도 나왔다. 이민주는 공금 횡령액이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식이 가족 단톡방에 전해지자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전에 박미란 편을 들었던 친척들은 아예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도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만 택배를 통해 낡은 아파트에 명의 이전 서류와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편애하고 박미란을 방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적혀 있었다. 앞으로는 다시는 내 삶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도 했다. 나는 명의 이전 서류를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비서를 시켜 서류를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동봉했다. 집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민준 씨 아이에게 남겨줄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악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었다. 다만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살 곳마저 잃게 되는 것은 참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연말이 되었다. 관례에 따라 가족 송년회가 열렸다. 예년 같았으면 가지 않았겠지만 올해는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특별히 전화를 걸어왔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자고 했다. 아버지가 전화로 한참을 설득하셨고 나도 이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참석을 약속했다. 송년회는 적당한 가격대의 한정식 집에서 열렸다. 내가 도착했을 때 친척들은 거의 다 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모두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지난번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경애와 아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박미란과 이민준도 와 있었다.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낡은 옷을 입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민준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미라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소연이 왔구나. 어서 이리 와 앉아라. 큰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상석 옆자리를 나에게 내주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곧장 가서 앉았다. 식사 내내 친척들은 나를 중심으로 맴돌았다. 일이 바쁘지는 않은지 건강은 어떤지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아무도 예전의 일은 감히 꺼내지 못했다. 박미란과 이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 가끔 누가 말을 걸어도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떠나려 했다. 막 문을 나서는데 이민준이 갑자기 뒤따라왔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고맙다. 집을 다시 뺏어가지 않아서 고마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이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예전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런 짓을 하다니.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일 찾아서 아내랑 아이 잘 돌볼게. 다시는 너한테 패기치지 않을게. 박미란도 따라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연아,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널 비웃고 헐뜯으면 안 됐는데 네가 어른스럽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두 사람과 더 이상 얽힐 생각 없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다시 친척이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각자 잘 살고 서로 방해하지 말아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섰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친척들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부모님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이민주는 배달 일을 시작했고 박미라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예전보다 훨씬 성실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 그 소위 가족의 정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수없이 상처 입혔을 때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지금 내 삶은 충실하다. 일은 바쁘지만 보람있고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 나는 그런 가식적인 친척들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인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필요도 없다. 인생은 짧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느니 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건드리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10억 복권 당첨 후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후 나는 신이 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집안은 온통 침울한 분위기였다. 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폴짝폴짝 뛰어들어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빗자루 별 같은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재수까지
다 깎아 먹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당장 나와 이혼하라고 부추겼다. 어디서 용한 점쟁이에게 사주를 받는데 남편의 재물운은 오로지 복 있는 여자를 만나야만 풀린다는 것이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 복덩이한테 자리 비워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시집온 후부터 집안에 온갖 우환이 들끓었다고 소리쳤다. 시아버지가 일하다 다리가 부러진 것도, 본인이 쌀가마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것도, 이제는 내 남편이 실직한 것까지 전부 내 탓이라는 것이었다. 옛말에 아내를 잘 얻어야 집안이 흥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문을 잘못 열어서 너 같은 애군 덩어리를 들였어. 우리 집안 복이랑 재물운을 네가 다 막아버렸다고. 나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이웃집 쌀 나르는 것을 굳이 돕겠다고 나섰다가 다친 일로 한바탕 말다툼을 한 터였다. 이웃집에서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시어머니는 굳이 그 집 딸을 밀쳐내며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아가씨가 이런 험한 일을 어떻게 해라며 나섰다. 그러고는 쌀가마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었다. 내가 연세도 있으신데 좀 진중하게 행동하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돕지도 못하고 이제 그 집에서 파스값까지 물어줘야 하잖아요. 라고 한마디 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욕설 창고가 열렸고 아침 내내 우리 집 8대 조상까지 안부를 물으셨다. 그래, 아침 일은 내가 괜한 말을 한 탓이라 치자. 이미 우리 집 조상님들은 시어머니의 극진한 무난 인사를 다 받았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해고당한 것까지 나를 탓하다니. 시아버지 다리 부러진 것, 본인 허리 삔 것까지 해묵은 이야기를 다 꺼내와서 내가 애군을 몰고 왔다고 몰아세우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복권 당첨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맞받아쳤다. 남의 집은 며느리가 복을 가져온다지만 이 집은 며느리가 모든 굳은 일의 방패막이네요. 내가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이 갑자기 폭발했다. 시끄러워.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내 일자리가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날아간 거라고. 한마디만 덜 하면 죽어? 죽냐고. 그는 나를 쏘아보며 윽박질렀다.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어른이 한두 마디 하실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 말로 지는 게 그렇게 싫어? 시어머니가 그토록 많은 욕을 퍼부을 때는 귀머거리처럼 가만히 있더니 내가 딱 한마디 반박하자 나를 비난했다. 이 남자는 자기 엄마 앞에만 서면 거대한 마마보이로 변했다. 그것도 아주 못된 마마보이. 결혼하고 나서야 나는 그의 이런 모습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집안이 망해가는데 아내라는 게 불평만 늘어놓고 옆집 김대리네 아내 좀 봐라. 어디 한마디라도 대꾸하더냐? 옆집 김대리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나는 그녀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시집 온 지 1년 시어머니와 적잖이 다퉜지만 나는 배운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을 싸움으로 단련된 욕설계의 헤비급 선수였다. 이길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논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인신공격과 온갖 욕설로 상대를 짓밟을 뿐이었다. 그녀의 저주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수천 번은 죽었을 것이다. 최근 회사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이 발견되었다.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방결절이 생긴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유방결절, 임신하는데 문제 있어? 엄마가 계속 애 낳으라고 성화신데.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로 그를 닥달하자 그는 나라 씨가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이 발견돼서 임신이 쉽지 않대요. 라고 둘러댔다.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전생에 이 집안을 몰살이라도 시켰나. 그래서 이 생에 눈이 멀어 이런 집안에 시집온 걸까.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것을 어쩌겠는가. 이혼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 질질 끌 수 있는 문제였다. 나는 그저 잘 살아보려 했다. 이 화를 사귀고 나서 10억 복권 당첨 사실을 말해주려 했다. 가난한 부부에게는 온갖 불행이 닥친다고 하니 돈이 생기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그가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무언가 두드리더니 내게 이혼 합의서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그가 실직해서 이력서를 고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오래 생각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도저히 못 지내고 결혼 1년 동안 아이도 없으니 우리 그냥 이혼하자. 집에서 매일 싸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건 내가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지만 당신이랑 엄마까지 매일 싸우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 엄마는 날 낳고 길러주신 분이니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그는 이것이 자신의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눈물을 쥐어짜내지 않으면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기가 막혔다.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큰할아버지까지 모셔와 자리를 지키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들이 쓴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기에 기세로 나를 짓누르려 했던 것이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맹세컨대 나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 갑, 이진우을, 강나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아파트는 남편 측이 혼전에 구입하였으므로 남편 소유로 한다. 아내는 예물빚을 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1년간의 식비 3, 650만 원, 하루 10만 원 기준, 월세 3, 650만 원, 하루 10만 원 기준, 생활잡비 3, 650만 원, 하루 10만 원 기준, 신혼여행 경비 1, 400만 원, 양측 균등 분할, 병원비 567만 원, 진료비 및 약값 영수증 증빙 가능, 그리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미용, 화장품, 의료비 1, 360만 원 휴대폰 결제 내역, 캡처 증빙 가능을 지급해야 한다. 위 총액 2억 927만 원, 2억 927만 원을 아내는 일주일 내에 남편 측에 지급해야 한다. 나는 이 황당한 조항에 머리가 띵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첫째, 아파트는 시댁에서 계약금만 내셨고 대출금은 매달 제 월급으로 갚았어요. 제가 갚은 대출금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둘째, 제가 대출금을 갚으면서 월세까지 내라고요? 거울 좀 보시고 양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 예물과 혼수는 전부 이 집 인테리어 하는데 썼어요. 제가 혼수 돌려달라고는 안 했는데 예물을 돌려달라고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도 집값 떨어진 건 알지?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네가 낸 대출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딱 집값 떨어진 만큼이더라. 너희 결혼한 날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네가 집값까지 떨어뜨린 애군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손해본 건 당연히 네가 메워야지. 세상에 집값까지 내 탓이라니. 나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 식비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매일 제 앞에 놓인 건 김치찌개 아니면 콩나물국이었는데 고기 한 점 먹으려면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런 식단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요? 이혼하면서 식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밥이 저절로 되냐? 내가 밥하는 인건비는 공짜야? 그리고 네가 언제 고기를 네 앞으로 싹 다 가져가서 먹지 않았던 적이 있어? 아, 이 집 식구들은 밥을 안 먹나 보다. 그 밥은 오로지 나를 위해 지은 밥이었나 보다. 그럼 제가 번 돈으로 산 화장품이랑 옷은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네가 번 돈도 당연히 우리 집 돈이지. 쓴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 나는 이미 할 말을 잃었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엄마를 내세워 싸우게 하는 이진우를 보며 냉소하며 물었다.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거면 차라리 내가 당신이랑 자네수까지 다 적어서 돈으로 청구하지 그랬어요. 이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었다. 자리를 지키러 온 큰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정말 망측하구나. 라고 소리쳤다.
망측하다고? 이 집안의 행태가 얼마나 추악한지나 좀 보시지. 시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지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다치고 이진우는 실직해서 집에 수입이 없으니 이혼을 빌미로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이 청구서는 그들이 몇 번이나 머리를 맞대고 계산했을 것이다. 내 휴대폰 결제 내역까지 몰래 캡처해놨으니 존경받는 집안 어른은 무슨, 내 눈에는 그저 파렴치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줄 이유가 없었다. 마마보이는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다. 이진우가 바로 그랬다. 엄마를 귀찮아하면서도 엄마 말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는 돈을 가장 밝히는 사람이었다. 아들의 잘생긴 얼굴로 재벌 딸이라도 낚아채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내가 아들의 재물운을 막았다고 온갖 트집을 잡았다. 이번에 나는 그녀의 아들에게 진짜 재벌 딸을 소개해 주기로 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부잣집 사위의 꿈을 잠시나마 꾸게 해주려고. 나는 친구를 통해 연극영화과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여대생을 소개받았다. 현금 2천만 원을 그녀 앞에 쌓아놓고 말했다. 연기 몇 번만 해주세요. 이건 계약금이에요. 2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현금 다발로 눈앞에 놓이면 꽤 유혹적이다. 하물며 돈이 급한 그녀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아가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특히 내 사정을 듣고는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다. 우리 엄마도 유방암인데 전부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두 사람은 본체만체하고 치료비 한 푼 안 줘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연기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벌 줘야 해요.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세 번째로 그 이혼 합의서를 들고 내 회사로 쳐들어와 서명하지 않으면 내 직장 생활을 끝장내겠다고 소란을 피울 때 구경꾼들 속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김지윤이 우연히 등장했다. 김지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어머님,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요. 이렇게 땡볕 아래서 소리 지르시느라 목이 다 쉬셨겠어요. 저 사람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뻔뻔하게 못 들은 척 하는데 너무하네요. 어머님은 어른이시잖아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이물이라도 드시고 목 좀 축이세요. 제 사무실로 가서 좀 쉬세요. 제가 강나라 씨의 갑가인데 제가 대신 잘 타일러 볼게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저는 연애도 안 해봤는데 무슨 남편이 있겠어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 받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 하나뿐인 딸이라 나중에 회사를 제게 물려주실 생각이시래요. 친구가 나와 함께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물었다. 너 김지윤 씨한테 3천만 원이나 썼다며? 그냥 그 돈 내 남편한테 던져주고 자유를 사는 게 낫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집에 시집 가서 1년 동안 우리 집 조상님들이 매일 저 여자한테 욕을 먹었는데 이제 이혼하면서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내가 시집을 간 거야? 어디 노예로 팔려간 거야? 내가 정말 그 돈을 주면 이런 악습을 조장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는 거지. 절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바칠 수는 없어. 밖에서 김지윤은 내 시어머니를 우리가 임시로 빌린 옆 사무실로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내게 눈짓을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신호였다. 시어머니는 탐욕스럽고 머리가 나빠 쉽게 속아 넘어갔지만 이진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분쟁에 휘말려 실직한 나 같은 남자에게 부잣집 딸인 김지윤이 반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설령 김지윤이 머리가 나빠 내 얼굴에 반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 사장인데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하겠냐는 것이었다. 내가 딸이 있는데 감히 재혼남한테 시집가겠다고 하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착실하게 일자리나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감에 차서 눈을 빛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네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옆집 처녀 누는 아직도 네게 붙어 있잖아. 지금 내 아이를 임신하고도 조용히 내 이혼만 기다리고 있잖니. 걔가 네 아이를 임신하고도 얌전히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굳이 걔네 집살가 말을 들어주러 갔겠어? 옆집 처녀는 차치하고라도 강나라만 봐도 그래. 그 독한 애가 내 매력이 대단하지 않았으면 예물 7천만 원에 혼수 1억 원을 해왔겠어? 김지우는 두 사람이 몰래 나누는 대화를 실감나게 흉내냈다. 언니, 진짜 예물 7천에 혼수 1억 해간 거예요? 지난 일은 말해서 뭐 하겠어. 너무 순탄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지. 그들이 내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 내 동정심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잠깐, 나 방금 엄청난 사실을 놓친 것 같은데 옆집 처녀 최은영이 이미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아가씨가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런 큰일을 저지를 수 있지? 며칠 전만 해도 내게 와서 PPT 만드는 법을 물어보며 수줍어하던 아이였다. 이진우가 방에 들어올 때 그녀의 배를 빤히 쳐다보길래 내가 어떻게 아가씨 배를 그렇게 쳐다봐요. 실례되게 라며 그를 나무랐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김지훈이 내 턱이 빠질 듯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언니, 설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다음 상대까지 이미 정해놓고 은밀하게 아이까지 만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그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편이 낫다. 이제 김지훈의 등장으로 시어머니의 눈에는 더 나은 선택지가 생겼다. 이진우도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 나와 김지훈이 파놓은 함정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올 것이다. 나는 김지훈에게 그녀의 동기들 중에서 단역 배우 몇 명을 더 섭외해달라고 부탁했다. 옆에 빌린 사무실을 우아하고 편안하게 꾸몄다. 정장을 입고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니 순식간에 엘리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실직 후 일자리를 구하던 이진우는 금세 김씨그룹이라는 이 회사에 입사했다. 사무실 동료들의 은근한 부추김과 시어머니의 바람잡이 속에서 김지훈의 은근한 유혹에 이진우는 자신이 다시 먹히는 남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재혼남이면 어떠랴. 세상은 결국 얼굴이 전부인 것을. 김지훈과 이진우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최은영의 회사 앞에서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조용히 내 자리를 차지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만약 내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그녀의 회사 상사, 동료,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그녀가 저지른 파렴치한 짓을 알리겠다고 했다. 최은영은 원래 이진우의 꼬임에 넘어가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른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정말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언니, 진우 씨도 이제 저를 버렸어요. 부잣집 딸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지울게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쉽게 그 쓰레기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내 계획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진우와 마주 앉아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는 이미 콧구멍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이구, 자기 사업이? 우리 지훈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보네. 이제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오셨어? 그래,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했는데 김지훈은 벌써 우리 집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맹목적인 자신감이 필요했다. 나는 이진우가 최은영과 바람 피운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냉소하며 물었다. 이것들이 김지훈 씨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진우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과
초음파 사진 복사본을 훑으며 점점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증거들을 모두 빼앗아 들고 흥분해서 목소리를 떨었다. 강나라,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네가 재수 없어서 그 프로젝트가 지훈이 손에 넘어간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그녀는 증거들을 미친 듯이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렇게 하면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광대 같은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두려움과 붕괴를 눈에 담았다. 희망이 솟아오를 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그 희망을 짓밟는 것이 사람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진우의 손이 점점 주먹으로 변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증거가 테이블 위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과 이혼해 줄 수 있고 당신과 최은영 씨의 일을 김지훈 씨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돼요. 그는 내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참 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뭐? 인테리어에 들어간 혼수랑 예물비를 돌려받는 것 외에 우리한테 1억 원의 위자료까지 요구한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 집안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1억 원을 내놓는 것도 빠듯할 것이고 혼수와 예물비는 당연히 돌려줄 돈이 없을 터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나를 빗자루 별, 가난뱅이라며 아들의 재물운을 막았다고 욕했지만 사실 그들 집안에는 애초에 내가 막을 재물운 따위는 없었다. 이진우는 난처한 얼굴로 내게 흥정을 시도했다. 강나라, 너무 심하잖아. 우리 집 사정 너도 알면서 우리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겠어?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요. 당신들이 내게 생활비로 2억 원을 요구할 때는 자신들이 심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당신이 혼인 중에 바람 피운 증거가 명백한데 내가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게 심하다고? 심하다고 생각하면 이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어. 안달난 건 내가 아니니까. 물론 소송으로 이혼해도 되고요. 그때 증거가 제출되면 당신은 어차피 내게 위자료를 줘야 할 거예요. 이진우는 완전히 내게 붙잡혔다. 그는 말없이 앉아 얼굴을 굳혔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라야, 하룻밤 부부도 100년의 인연이라는데 사람이 이렇게 독해서야 쓰겠니? 내 아들이 잘못했다면 너를 아내로 맞은 것, 그 죄 하나뿐이야. 그 실수 하나로 걔 인생을 망쳐야겠니? 제발 착하게 굴어줘. 우리 그냥 서로 돈 요구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될까? 내가 이 어미가 너한테 빌게. 나는 태연하게 앉아 냉소했다. 제가 부처님도 아닌데 저한테 절은 왜 하세요? 이진우는 엄마가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달려와 엄마를 일으키려 하며 내게 소리쳤다. 강나라,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네가 어린 사람인데 우리 엄마의 절을 받으면 명이 짧아질 거야.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제가 꿇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억지로 받은 절이니 누가 절하고 누가 명이 짧아질지는 두고 봐야죠. 시어머니는 분해서 기절할 지경이었고 이진우도 나를 가리키며 너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태연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협상이 안 되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이진우가 황급히 나를 불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고 몇 마디 나누더니 굳었던 얼굴이 봄눈 녹듯 풀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적히자 합의는 성립되었다. 그 전화는 김지훈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건 것이었고 나와 김지훈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김지훈은 이진우에게 큰 건을 하나 소개해줬다. 얼마 전 회사에 업무차 방문했던 감독이
그를 웹드라마의 조연으로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출연료는 5억 원이고 계약서는 이미 그의 휴대폰으로 보냈다고 했다. 조건은 촬영과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어떠한 스캔들도 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을 위해 이진우는 내게 자신의 혼외정사 사실을 어떠한 경로로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 조항을 달았고 이 조항에 대한 대가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왜 쟤한테 그렇게 많은 위자료를 주고 또 2천만 원이나 더 줘야 해. 그 돈이면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몇 근이야. 이진우는 나를 비웃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가난뱅이나 그런 푼돈에 연연하는 거지. 강나라, 네가 이 돈을 받아도 평생 가난뱅이 신세는 못 면할 거야.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어. 부자 되세요. 시어머니는 퇴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네가 빌어주지 마. 또 내 아들 재수 없게 만들지 말고. 그녀는 정말 예언가였다. 5억 원의 출연료를 기대하며 이진우는 온 가족의 힘을 모으고 장판 밑에 숨겨둔 비자금까지 탈탈 털어 1억 원을 내 통장으로 보냈다. 나머지 돈은 한 달 후 정식으로 이혼 신고를 하고 나도 약속을 지키면 그때 주겠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그동안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덧붙이자 그는 더욱 화를 냈다. 며칠 후 김지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 이 명장면을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 명장면은 내가 이진우에게 받은 1억 원을 전부 쏟아붓고 내 돈 1억 원을 더 보태서 만든 무대였다. 그 2억 원을 위해서라도 나는 꼭 가봐야 했다. 나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상사에게 반차를 낸 뒤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꽤 소란스러웠다. 김지윤과 그녀의 동료들은 꽤 전문적이었다. 촬영 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그럴듯하게 촬영하는 척했다. 야구 모자를 쓴 감독은 담배를 입에 물고 손에 든 대본으로 이진우의 머리를 툭툭 쳤다. 연기할 줄 알아? 몰라? 못하겠으면 사람 바꿔. 왜 이렇게 멍청해? 걔를 데려와도 가르치겠다. 일부러 나 엿먹이려는 거지? 이진우는 거의 울상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감독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서 시간 안 끌겠습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거칠게 지시했다. 네가 여주인공을 유혹하다가 남주인공한테 들켜서 다 같이 두들겨 맞는 장면이야. 너는 맞는 역할이라고. 맞는 고통을 표현해야지. 왜 자꾸 멋있는 척만 하는 거야? 이게 연기지. 내 화보 촬영이 아니라고. 오케이? 내 말 알아듣겠어? 이진우는 병아리가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네, 감독님. 이번에는 정말 이해했습니다. 감독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고 그들이 자리를 잡자 액션을 외쳤다. 이진우는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였고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연기를 시작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로 때렸다. 이진우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그만, 멈춰, 제발. 하지만 감독이 컷을 외치지 않자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이진우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내가 감독에게 눈짓을 보내자 감독은 마침내 컷을 외쳤다. 사람들이 멈추자 이진우는 분노에 차서 자신을 때린 사람들을 노려보며 화를 내려고 했다. 그때 감독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테이크 좋았어. 아주 실감나게 연기하던데. 통과야. 연기 제법인데? 감이 좀 있어. 내가 너 잘 봤어. 돌아가서 작가한테 내 분량 좀 늘려달라고 해야겠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독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분량 늘려주실 거면 맞는 장면 말고 다른 장면으로. 감독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이진우는 눈치를 보며 재빨리 말을 바꿨다. 아니, 맞는 장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무대 뒤에서 나와 김지우는 이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2억 원이나 썼는데 이 정도는 맞아줘야 본전 아니겠는가.
이진우는 이 드라마를 찍으며 온갖 고생을 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지만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 피멍뿐이었다. 한 달 후 그가 나와 함께 이혼 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시퍼런 멍투성이었다. 나는 마음껏 비웃으며 물었다. 몸간수 못하고 어디서 바람 피우다 맞았어요?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강나라, 너 말 안 하면 죽냐? 내가 너랑 왜 이혼하는지 알아? 내 그 독한 입 때문이야. 아, 자기 몸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 아니라 연애할 때는 내 이 앵두 같은 입술이 제일 사랑스럽다고 했으면서 이혼 증명서를 각자 손에 들고 구청을 나왔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악수할 필요 없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악수가 아니라 돈 달라고요. 건망증이라도 생겼어요? 예물, 혼수, 그리고 입막음 비용까지 총 1억 8천만 원. 이제 주셔야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이내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돈. 아주 돈에 미쳤구나. 내일 줄게. 나는 화내지 않고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듯 부드럽게 위협했다. 안 돼요. 오늘 꼭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진우는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또 시작이네. 또 여자들은 정말 피곤해. 협박밖에 할 줄 모르지? 그는 휴대폰을 열어 입막음 비용 2천만 원만 송금하고는 뻔뻔하게 나왔다. 예물이랑 혼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썼어. 어차피 돈은 못 줘. 능력 있으면 네가 직접 인테리어를 뜯어가든가. 그는 최근 출연료로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예물과 혼수 비용을 내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뜯어갈게요. 나는 곧바로 친정에 전화해 덩치 좋은 삼촌 몇 명을 불렀다. 그들은 금세 트럭을 몰고 그의 집으로 왔다. 이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지만 거구의 삼촌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거실부터 침실, 베란다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말했다.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테이블, 눈에 보이는 가구는 전부 제가 산 거예요. 필요 없으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 없으면 다 부숴버리세요.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인테리어도 다 제 돈으로 한 거니 남김없이 다 부숴버리세요. 그 말을 듣자 삼촌들은 앞다투어 물건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야, 이 TV 엄청 크네. 우리 집 거랑 바꿔야겠다. 냉장고가 양문형이네. 우리 집 낡은 냉장고 바꿀 때 됐는데 이 소파 진짜 편하다. 우리 집 소파는 다 꺼졌는데 이 소파는 아무도 건들지 마.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냉장고를 맡은 삼촌은 의리 있게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나라야, 삼촌이 내 체면은 세워줄게. 우리 것이 아닌 건 안 가져가.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거의 실성할 지경이었다. 이 사람을 막으면 저 사람이 물건을 들고 나가고 속수무책으로 집안의 가전, 가구가 하나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나라야, 너 우리를 죽이려는 거냐? 너 이렇게 하면 천벌받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삼촌들이 신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한 삼촌이 갑자기 물었다. 저 큰 침대랑 매트리스는 어떡하지? 내 시아버지가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는데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삼촌을 노려보았다.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삼촌, 저 침대는 너무 무거워서 옮기다. 허리 다치면 안 돼요. 그냥 저분들 쓰라고 남겨두죠. 그래도 장애인은 좀 우대해줘야죠. 우리가 너무 인정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라는 세 글자에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발작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삼촌에게 제지당했다. 나라 말이 맞아. 이 침대는 내가 양보할게. 너 가져. 편히 누워서 요양해. 시아버지는 분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가구를 다 옮긴 후 삼촌들은 망치를 들고 인테리어를 부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마침내 무너졌다. 나라야, 제발 저분들 좀 멈춰줘.
가구는 다 가져갔잖아.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현금으로 줄게. 응. 그의 옆을 지나가던 삼촌이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오해하지 마. 가구 다 안 가져갔어. 아주 큰 침대 하나 남겨줬잖아. 이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기절한 시어머니의 인중을 누르면서 소리쳤다.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들이 착한 사람들이야. 제발 우리 집 좀 부수지 마세요. 그때 싱크대를 부수던 삼촌이 갑자기 금팔찌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사드렸던 금팔찌였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여자였다. 결혼 초에는 진심을 다하면 그들도 나를 한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금팔찌가 나왔다는 소리에 즉시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팔찌를 빼앗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금팔찌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그녀는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그것은 시어머니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금부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모신 남편과 아들 중 누구도 그녀에게 금팔찌 하나 사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금팔찌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정 갖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저한테서 사서 선물해달라고 하세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라서 드렸지만 이제 이진우 씨와 이혼했으니 어머님도 제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냥 드릴 수 없죠. 시어머니는 애처롭게 이진우를 쳐다봤지만 이진우의 마음은 금팔찌에 있지 않았다. 그는 집이 박살나고 단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오로지 삼촌들의 망치를 막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잿빛이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부숴라. 부숴. 다 부숴버려. 어차피 이놈의 인생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이진우는 결국 몸에 있던 3천만 원을 내게 송금하고 집의 기본 구조를 지켜냈다. 단전은 면했지만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떠나기 전 나는 손에 든 이혼 증명서를 흔들며 비꼬듯 이진우를 축복했다. 부자 되세요. 이진우는 절망에 차서 소리쳤다. 너만 없으면 난 무조건 부자 될 수 있어. 제발 좀 꺼져. 빨리 꺼져버려. 나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김지훈과 최은영이 곧 계획대로 그물을 거둘 참인데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 허황된 꿈이나 꾸라지. 나는 삼촌들을 데리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와 각자에게 500만 원짜리 두둑한 봉투를 안겨주었다. 삼촌들은 입이 귀에 걸렸다. 돈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김지훈과 최은영이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김지훈은 집안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정식으로 그를 집에 초대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전화기 너머로 이진우의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내 댁에? 정말? 알았어. 준비 잘해서 갈게. 걱정 마. 내가 정말 잘할게. 김지우는 전화를 끊고 웃으며 말했다. 언니, 그날 꼭 와야 해요. 제가 언니를 위해 특별히 구경할 자리 마련해놨어요. 팝콘이랑 콜라도 준비해 놓을 테니 편하게 관람하세요. 정말 사려 깊은 아가씨였다. 임시로 빌린 별장에서 나이든 집사가 정중하게 이진우를 응접실 문 앞으로 안내했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양복을 정돈하고 집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김지훈이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끼고 부모님 앞으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 서방 자네는 능력 있는 젊은이야. 내게는 이 귀한 딸 하나뿐이니 나중에 고생시키는 건 보고 싶지 않네. 그러니 회사 일에 좀 더 신경 써주게. 이진우는 말의 속뜻을 알아채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 아니,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훈 씨에게 잘하겠습니다. 김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이르잖아요. 이진우는 황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네. 지금 안 부르면 나중에 부르게 되겠지. 우리 사나이 대장부는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야. 이진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존경의 표시로 대표님에게 차를 따랐다. 대표님은 그를 담담히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 두 사람 못할 말은 미리 해두세. 자네가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하든 나는 다 용납할 수 있네. 하지만 딱 한 가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내 딸 지윤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야. 이진우는 즉시 충성을 맹세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제가 절대로 저지를 리 없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은영이 배를 감싸 안고 응접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진우, 너 사람도 아니야. 내 아이도 버리고 나더러 낙태하라고 윽박지르더니 결국 부잣집에 빌붙으려고 그랬구나. 지윤 씨, 저 사람 쓰레기예요. 불구덩이로 뛰어들면 안 돼요. 이진우는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닥친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멍해졌다. 그는 원래 최은영이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할 것이라고 얕보고 있었기에 김지윤이라는 큰 나무를 얻자마자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것이다. 최은영은 그의 실체를 깨닫고 원래 아이를 지우려 했기에 그의 희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계획에 동참했다. 김지윤이 황급히 일어나 최은영을 부축하며 놀란 척 물었다. 은영 씨,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만든 그 쓰레기가 설마 이진우 씨라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진우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김지윤의 말을 따라 부정했다. 맞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사람을 물고 늘어져. 말을 마친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대표님에게 어색하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 절대 저 여자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은영은 그와 입씨름하지 않고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증거와 초음파 사진, 그리고 이진우가 직접 서명한 낙태 수술 동의서를 찻상 위에 던졌다. 이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최은영이 몰래 아이를 낳을까봐 직접 병원까지 따라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었다. 그것이 오늘 김지윤에 대한 배신의 증거가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김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진우 씨, 나는 당신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대표님은 즉시 얼굴색을 바꾸며 가차없이 말했다. 이진우, 내가 자네를 그렇게 아꼈는데 자네가 회사에 오자마자 감독을 섭외해서 조연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지윤이도 자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히 양다리를 걸쳐?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연예계에서 너는 영원히 퇴출될 거야.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거고 너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나 물어내. 집사가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이진우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집사가 부른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별장 밖으로 내던져졌다. 나는 별장 테라스에 서서 넋이 나간 이진우가 조롱 섞인 웃음을 짓다가 분한 듯 욕설을 내뱉으며 힘없이 도로 위를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도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던 차 한 대가 도로 위를 걷던 이진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그대로 차에 치여 날아갔다. 선혈이 도로 위에 흩뿌려졌다. 전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 누워 다리가 부러진 전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그녀는 김지윤을 찾아 회사로 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김지윤은 그 시각 병원에서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이미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다. 나는 복권 당첨금을 꺼내 중증 질환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큰 병 앞에서는 미미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 재단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회사 상사와 동료들도 내가 재단을 설립한 것을 알고는 종종 기부금을 보내주었고 점차 영향력이 커져 기부금 액수도 늘어났다. 이제 재단은 전문적인 팀에 의해 관리되며 매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전 시어머니도 마침내 내가 재단을 설립한 사실을 통해 내가 복권에 당첨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밤에 엄마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원래 그 많은 돈이 다 엄마 통장에 있었는데 지금 전부 기부해버렸어. 나 원망 안 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엄마도 돈 좋아하지. 그때 내 대신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돈이 재단에 있는 게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잖니. 그거면 충분해. 넌 서서 먹어라. 큰 상에 내 자리는 없어. 시아버지 김영철의 그 한마디가 얼음이 깨진 모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귓속에 밝혔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에는 마지막 요리가 들려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딸 미나를 위해 정성껏 만든 연두부 계란찜이었다. 그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는 당근즙으로 그린 귀여운 아기 호랑이가 웃고 있었다. 그릇 가장자리의 온도가 손끝을 대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마치 이 순간 일제히 심장으로 역류했다가 다시 무자비하게 뿜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사지백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리던 TV 소리, 시어머니 최미숙이 귤을 까던 소리, 아가씨 김지혜의 웃음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한순간에 멎었다. 정적 1초, 2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마치 초점이 나간 낡은 카메라처럼